대통령 선거 이후에 새 정부 출범하고 허니문 레일이 계속 이어지다가 오늘 급제동에 걸렸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지정학교 리스크가 부각된 상황인데요. 하지만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한 줄 평 듣고 시작합니다.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 끝나고 있는 미국 독주 시대. 네. 이거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사실 한 지난 10여 년 보면 뭐 경제도 미국이 좋았고 자산도 미국이 이제 전 세계 돈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거든요. 예. 올 들어서 S&P 500 지수 한 2% 오르는 동안에 코스피가 한 20% 올랐습니다. 작년하고 거꾸로 됐네요. 예, 알게 모르게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지금은 조금 미국만 독주하던 흐름에서 좀 다변화 내지는 좀 미국 자산이 조정을 받는 그런 사이클로 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큰 흐름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오건영 단장님은 트럼프의 나비 효과, 이례적 변동성 이렇게인데 이거 나비 수준이 아니라 뭐 알바트로스 이렇게 날개짓하는 거 아닌가요? 약간 좀 겸손하게 말씀드린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초에 시작할 때 보면 다들 미국 예외주의라는 말을 썼죠. 예. 미국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딱 3개월 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게 미국 국채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최근에는 달러의 패권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불과 3, 4개월 만에 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실은 연초에는요. 다들 트럼프는 달러 강세를 원한다는 쪽으로 사람들이 참 많이 몰려 있었는데 요즘 어디서 여쭤보면은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원한다고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딱 3, 4개월 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이제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트럼프의 정책 하나하나가요. 굉장히 큰 자본의 소몰이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고요. 이게 이례적인 변동성, 여태까지 보지 못했었던 이제 그런 느낌을 받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과 3, 4개월 만에 이렇게 모든 축이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 이거 참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자, 잘 나가던 우리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생긴 지정학교 리스크인데요. 코스피 3천선 얘기가 나오는 와중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발생한 이 중동의 이런 어떤 전운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저는 오히려 좀 코스피가 강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가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중동 전쟁이 아니더라도 계속 오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뭐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저점이 높아지는 게 강세장의 리듬인데 우리 코스피가 지난 4월 중순 이후로 큰 조정 없이 한 450포인트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 한 불과 20포인트 정도 조정이라 그러면 사실 강세장의 특징은 오를 땐 많이 오르고 조정은 얕게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뭐 오른 거 생각하면 기조가 강하구나. 물론 이제 중동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후행적으로 또 시장이 반응하겠지만 지금의 기존 강한 것 같고 또 외국인도 주식도 순매수 이어갔거든요. 그런 거라 그러면은 뭐 어떻게 전개가 될지 알 수는 없고 잘 모니터링 해야 되지만 뭐 상당히 그 저변은 상당히 강한 흐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건영 단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제 코스피 측면에서는 저도 이제 전문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진짜 굉장히 많이 그 느낌을 받았고요. 이제 저는 이제 마켓 차원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중동에서의 분쟁이라는 게 항상 만들어내는 게 당연히 중동에서의 전쟁은 유가하고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사실 관세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그래도 조금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기저에는 사실 유가가 낮아진 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유가가 다시 70불까지 뛰어오르니까 그 부분에서 첫 번째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을 받았냐면은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쓰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전선이 더 넓어지는 문제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24시간 내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을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그 전쟁이 끝나질 않았고 이란과의 분쟁도 자기가 순식간에 제압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전면전까지 가는 그런 분위기까지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는 약간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 이런 부분에서 무언가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바라봤습니다. 약간 좀 허풍선이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사실 지금 유가 얘기하셨는데 정말 그 중동에서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유가 아닌가 싶은데요. 유가가 한때 13%까지 급등을 했다가 네네. 막판엔 또 상승폭을 좀 줄였어요. 이거 네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해가지고요. 국제 유가를 원유의 공급을 늘려가지고 국제 유가를 낮춰주고 석유 계속 예. 파내겠다, 시초하겠다. 예,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면은 연준을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금리를 낮게 하고 유가도 낮아지게 되면 저유가의 저금리가 되면 아무래도 경기 부양할 때 훨씬 더 유리해지거든요. 또 낮은 금리 때문에 감세를 해서 생기는 재정 적자에서도 이 이자 부담이 굉장히 작아질 수가 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가가 올라버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연준의 금리나 이런 데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하고 그렇게 됐었을 때는 관세 이외의 또 다른 플랜 중에 하나인 감세에서 더 많은 챌린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나비 효과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디에 이 체인 리액션처럼 연관이 돼가지고 흔들지는 모르겠지만은 유가라는 게 인플레이션을 건드리고 인플레이션이 연준을 건드리고 연준이 결국에는 재정 적자에 대한 리스크를 갖다가 재차 부각시키는 그런 쪽의 리스크를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나비 효과 아무리 떠오르는 게 이제 북경에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미국에 허리케인이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진짜 우리가 이 파장은 좀 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김학균 센터장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사실 뭐 그야말로 국지전인데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렇게 뭔가 상당히 좀 이렇게 세게 맞붙는다는 거 이거는 체급이 다른 것 같아요. 거의 헤비급 선수들이 나와서 뛰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단기적인 우리 시장의 조정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좀 뭔가 상당한 좀 불확실성으로 계속 남을지. 뭐 사실 금융시장에서 지정학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갖긴 힘든데요. 예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재정 적자가 막 쌓이고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또 막 주한 미군 막 그 조정 얘기가 나오고 또 그 대통령은 또 연준을 막 압박을 했던 뭐 트럼프를 떠올리시는데 실수 있는데 닉슨 때 그랬어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중동 전쟁으로 오일 쇼크가 생기면서 70년대 내내 그냥 그렇게 세상이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나쁘게 보면 이제 그런 기시감이 떠올려지는데 사실 뭐 자본시장에서 뭐 중동의 지정학을 저희가 깊은 통찰 갖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 가지 제가 받는 느낌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헤비급 선수들이 막 주목을 휘두르는데 예전과 같은 감이라 그러면 전쟁 나기 전에 WTI 유간 한 65불이었거든요. 한 85불, 90불은 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게 사실 오르다 조금 조정을 받아서 이게 중동 지역의 전황에 따라 전적으로 결정되겠지만 그래도 구조적인 변화는 이제 미국이 셰일 오일로 새로운 공급원이 생기고 했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원유가 이제 공급 과잉이나 이런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뭐 순진한 기대가 반영이 된 시각일 수도 있겠지만은 과거보다는 유가가 조금 덜 오르거나 통제 가능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근데 뭐 전적으로 막 전면전 붙고 그러면 그 상황은 또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하여튼 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중동의 전운이 감돈다는 건 우리 입장에선 반가울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오건현 당장님은 이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걸 보는 것보다는요. 시장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의 문제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3, 4월 달의 조정을 보면은요. 3, 4월 달의 조정에서는 물론 트럼프의 전면적인 관세 문제도 있었지만 저는 시장이 두려워했던 부분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같은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장 주가 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냥 밀고 간다. 이렇게 하니까 시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겁을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4월 9일 날 이 90일 유예를 주면서 그럼 그렇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번에도 그걸 그대로 가져왔었을 때는 전면전의 리스크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헤비급 선수 간의 경기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이건 트럼프에게도 굉장히 큰 압박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과연 이걸 신경을 안 쓰고 무너뜨리게 됐었을 때는 다시 한번 시장이 받는 충격이 되게 크죠. 우리를 케어하지 않는구나. 근데 여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받쳐주는 시그널들이 나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나온 그 얘기를 보면은 무언가 협상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제 트위터, 그 SNS에 나온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봤었을 때 무언가 미국에서도 실마리를 찾으려는 노력은 좀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미국의 어떤 묵인 내지는 뭐 양해 뭐 또는 어떤 뭐 다른 어떤 뭐 약속 뭐 이런 것이 없이 이렇게 때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번에는 약간 그 시그널이요. 이틀 전만 해도 별로 전면전에 대한 얘기가 없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표현을 바꾼 게
미국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 결국에는 이 폭격할 가능성이 꽤 된다라는 식으로 하루 전에 이제 약간 그 코멘트를 올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전에 어느 정도 이게 컨트롤이 안 된다라는 거를 미국 쪽에서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나도 좀 못 말리겠다 뭐 네, 이런 그렇습니다. 분위기.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화가 조금 더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이 상황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장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김학균 전무님, 네. 앞서 우리 경제연쟁꾼 출연하셨을 때 허니문 랠리가 이어질 4가지 요소를 짚어주셨어요. 첫째가 달러 약세, 그리고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과 미중 관계 정상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뭐 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빼놓고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네, 뭐 이게 좀 자산 시장의 좋은 조합인데요. 뭐 이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달러 약세가 비달러 자산에겐 좀 기회가 되는 예. 것 같고 외국인이 주식 사고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대만에서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달러가 약해지면서 비달러 자산이 조금 좀 숨을 쉴 공간이 생기는 것 같고 또 뭐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기대 뭐 이런 것들은 늘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이제 상법 개정 이런 건 조금 더 구체적인 뭐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슈가 되는 것 같고 또 그 내수 부양도 저는 뭐 지금 친정부가 말하는 추경 20조 플러스 알파가 이걸 성장할 수 있다는 거짓말이죠. 정부가 돈 써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성장 못하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보수주의 경제학자들마저도 이게 수요가 너무 약할 때는 그 정부가 개입하는 게 정당화되는데 한국의 내수는 이게 장기 불황입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죠. 예, 이게 뭐 좋았던 적이 없어요. 수출이 좋을 때 경제 지표가 좋았을 뿐이지 민간 소비, 장기 정책, 기업 투자 열심히 하고 있지만 미국 땅이 해야 될 압박을 받고 있고 뭐 건설 투자 최근에 위축이 돼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국 경제 성장률이 거의 글로벌 IB 중에서 올해 마이너스 성장할 거다 이런 견해들도 이제 나왔는데 제 생각엔 추경이 그거 막는 역할은 좀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뭐 대단히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예. 지금 시점에서는 나름 기여할 바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좀 최근에 맞물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건영 단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4가지 요소가 잘 맞물려 왔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는 달러 약세 쪽에다 조금 포커스를 좀 맞춰서 말씀드려보면은 앞에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달러 약세라는 건요, 달러 약세의 원인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가는 이유는 2가지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미국 경제가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저는 큰 문제라기보다는요. 우리가 미국 경제에 대해 굉장히 크게 믿었던 것들이 조금 약화되는 것.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올해 초에는 미국 예외주의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익셉셔널하다는 얘기는 너무 대단하다는 건데 지금은 그 정도 아우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익셉셔널한 아우라를 반영하면서 강해졌던 달러가 되돌려지는 정도? 그래서 달러가 살짝 약해지는 걸 반영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전무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추경이 올해 하반기에는 내수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장기적인 침체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게 되면 미국의 성장의 둔화와 우리나라의 성장의 강화 그럼 이 둘 간의 성장의 갭이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워낙에 탄탄하고 강했었던 달러가 조금은 좀 힘이 빠지는 모습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달러 약세라는 게 우리나라의 성장에도 영향을 준다면 해외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내에 대한 투자에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되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밖에는 투자 대상이 없다는 데에서 약간은 여러 곳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겠죠. 그래서 달러 약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 하나에 몰려 있었다가 거기서 다른 대안을 찾는 그리고 그 대안 중에 하나로 원 오브 대안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주식도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뭐 정말 자조적인 얘기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좀 거꾸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약간 듭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 최근에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코스피 3천은 부담스러운 레벨이 아니다. 하고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뭐 새 정부가 상법 개정을 강력히 드라이브를 건다든지 뭐 다른 어떤 요소가 있다면 그야말로 진짜 뭐 공약에서 얘기한 것처럼 5천까지 갑니까? 뭐 그거는 뭐 5천 가려면 일단 3천도 가야 되고 4천도 통과해야 되니까 네. 중간 단계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우리가 최근에 오른 걸로만 보면 상당히 빠르네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2021년 7월에 3,300 갔습니다. 그때 이제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다 2021년 여름까지 유동성이 강하게 오르고 2022년엔 다 같이 미끄러졌죠. 미국도 한 20% 이상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 2021년 고점을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회복. 많이 넘어섰어요. 네, 회복 넘어섰죠. 정도가 아니고 네. 뭐 거의 한 30-40% 정도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몇 년 동안 뭐 한국 경제 걱정은 많지만 적자 본 거냐? 아니에요. 계속해서 쌓아놓은 자산은 있는데 이제 뭐 그 정도 회복한다 그러면 이게 뭐 대단히 뭐 3천 넘어가는 게 뭐 대단히 무리한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글쎄 5천 포인트는 이게 뭐 우여곡절이 많을 것 같긴 하나 그래도 이제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의 좀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뭐 저는 뭐 그 지배구조 개선이 꼭 주저하는이 다가 아니라고 봐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15년 동안 배당 적게 한 애가 없었는데 지금 삼성전자 주주가 행복하기보다 SK하이닉스 주식이 더 낫죠. 예. 투자할 수 있으면 열심히 투자 잘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주식 투자가 기본적으로 배당이란 것도 투자의 중요한 요인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처럼 뭐 배당이나 이런 거 못 줍니다. 산업 구조도 다른데 근데 중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동아시아 국가가 한국과 똑같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잖아요. 그런 나라는 돈 벌면 꼭 뭐 배당으로 주기보다 설비 투자해야 되니까 유보하고 이런 나라인데 동아시아와 비교해봐도 2007년 이후로 작년까지 18년 동안에 한국이 대만보다 배당 성향이 높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중국과 비교해보면 18년 동안에 딱 한 번 높았습니다. 일본과 비교해도 딱 한 번 높았어요.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게 왜 그런지 좀 고민해봐야 되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동아시아 정도의 어떤 배당 성향이나 이런 걸로 간다 그러면 뭐 대만 정도의 PBR을 받는다 그러면 한 5,500, 한 6,000도 갈 수가 대만이 있습니다. PBR이 지금 얼마입니까? 두 배가 넘습니다. 아, 우리는 예. 지금 한 배같이 한 배같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보면 뭐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경험한 것처럼 주식이라는 게 꼭 뭐 내부적인 거버넌스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지정학 다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뭐 단순화시킬 건 아닙니다만은 한국의 지배 구조가 개선이 되면 뭐 상당히 또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나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건영 단장님은 어느 정도까지 보십니까? 지금 주식을 커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다만 저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는 주식을 바라볼 때는 결국에는 수익성, 그러니까 EPS라는 걸 바라볼 필요가 있고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밸류에이션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법 개정이라든지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와 같은 세제 정책 같은 건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을 익스펜션 시켜주는 그런 정책일 예.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밸류에이션하고 또 이제 별도로 존재하는 게 결국에는 수익성이거든요. 결국에는 주가는 다들 기업 이익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는 그 이익에 수렴을 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올해는 하반기에 그래도 추경의 영향으로 경기가 조금은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보고 있는 게 그 추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들이요. 지금의 굉장히 좀 안 좋은 경기를 갖다가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끌어올려서 성장의 가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좀 성장세에다가 이렇게 그 궤도에 오를 수 있게 예.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해준다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EPS 쪽도 증가하는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했었을 때 5천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밸류에이션 익스펜션만으로는 글쎄요, 뭐 제가 어느 레벨까지는 얘기하기는 예. 어렵지만 결국에는 뒤에서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투자자들에게 심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추경 풀어가지고 아까 김학균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 풀어가지고 경기가 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렇게 따라와야 되는데 우리 흔히 이제 주가 올라가면 부의 효과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서 그 차익으로 그만큼 소비가 늘어나는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서 이게 상법 개정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어느 정도 파급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지배 구조가 이게 주식 투자하는데 그냥 곁다리 요인이 아니고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돈이 주주들에게 흘러가는 일련의 과정이 지배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에 대한 여러 걱정이 많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활력이 있었던 때가 외환위기 이전에 올림픽도 하고 8, 90년도가 굉장히 역동적인 경제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그때를 회고해 보면 그 역동적인 경제 시대에 주식시장이 좋았던 거는 80년대 후반 3조 황 잠깐 빼고는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왜 경제가 고성장하는데 왜 주식이 못 오르냐? 1985년도에 당시 10대 재벌이었던 국제 상사를 전두환 정권에서 그냥 날려버리죠. 예. 정치 권력보다 경제 권력이 훨씬 미치였고요.
2대 재벌이었던 대우그룹이 분식회계로 파산하죠. 이 회계라는 거는 투자자들에게 기업을 보여주는 수단이거든요. 그런 어떤 제도적, 법적 인프라, 고도의 재산권을 해줄 수 없는 제도에서는 주가가 못 오릅니다. 전 대표적인 게 또 중국이라고 봅니다. 사실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돈은 후행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지금이야 서학겜이지만 15년 전엔 중국이었습니다. 예. 그럼 그때 중국 시장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고성장하는 중국에 내 돈을 묻어가지고 재산을 불려보자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판단이 맞았죠. 중국 경제가 성장 못한다 그래도 미국보다 성장률이 항상 높고 상해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 뉴욕 기업들보다 장기적으로 높았거든요. 근데 중국의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10년 전에 비해서 반토막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시진핑 들어와서 거버넌스가 공동부유 얘기하고 예. 사회주의 이념적으로 가고 국유격 개혁 안 하고 중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 그들의 권리인데 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럼 투자자의 관점에선 그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이 주주들에게 잘 흘러가는 일련의 과정, 의사결정의 프로세스가 지배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뭐 잘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의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저는 변화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배구조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 자체에도 의미가 있는데 이 상법 개정이나 주주 환원 정책 뭔가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네. 어떤 뭐 후속 조치 같은 거, 보완 조치 같은 거 필요할까요? 저는 이미 알게 모르게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민주당 정권 이전에 이 대기업들이 지배주주 편향적으로 합병하는 거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금융감독원이고 그 당시에 금융위원장 감독위원장께서는 뭐 상법에 직을 걸겠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예. 이거는 저는 이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최근 한 5년 동안에 한 800만 명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파가 잡더라도 비가역적인 길로 가는 것 같고 크게 보면 저는 이제 주주들의 권익이 지배주주와 좀 비슷하게 가는 과정들이 이미 저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면 저는 폐해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아주 질 나쁜 단기주의자들이 기업 휘두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이 자연과학에서 실험하듯이 진공관에서 모든 조건을 통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린 저자거리에서 살면서 부작용도 있겠지만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쪽에 결핍이 있냐 그러면 저는 순기능이 훨씬 많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미국만큼은 아니지만은 이 동아시아 우리와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가진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의 배당 성향은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뭐 저도 동의가 됩니다. 자, 오영 단장님 이제 환율 얘기 좀 해보려고 네네. 합니다. 오늘 뭐 11원 정도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는 그 중동 그 리스크에 비해서는 많이 안 올랐다는 느낌도 드는데 네. 이 환율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는 오늘 이제 환율이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저기 중동 리스크 때문에 달러 강세가 나왔구나, 안전 자산이 달러로 몰렸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지난 4월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주식 시장이 무너지면서 관세로 인한 충격이 굉장히 컸을 때 예. 미국 주식이 많이 빠졌는데요. 그때 달러가 같이 빠졌습니다. 음. 특히 이제 엔화 대비라든지 유로화 대비로 달러가 그렇죠. 많이 빠졌고요. 예. 그리고 5월달 들어가지고는 원화 대비로도 달러가 많이 고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기 시에 달러가 보통 튀어 올랐었는데 적어도 지난 4월달에는요 위기 시에 달러가 약해지는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희한한 뉴노말이 생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거는 미국에 대한 신뢰의 문제다. 달러가 이제 무너지는 시그널이 아니겠는가 그랬는데 오늘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참 습관처럼 어쩌면 그 4월의 기억이 싹 소거된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위기가 왔으니까 달러가 뛰네. 이제 이 생각을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요. 약간은 뭐랄까요? 달러에 대한 의구심을 갖다가 살짝은 지워주는 문제고 달러가 안전자산의 지위로 살짝 복귀하는 느낌? 그런 걸 아마 오늘 환율이 뛰는 걸 보면서 아마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하고 별개로 이 환율을 갖다 그 이전으로 좀 돌아보면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예외주의가 쇠퇴를 하면서 너무 강했던 달러가 되돌려진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네. 됐겠죠.
그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외환보유고에 미국 국채를 많이 담았다가 이 미국 국채 말고 다른 걸 담아야겠다라는 시그널이 생기면서 유로라든지 엔이라든지 금 가격이 뛰면서 예. 달러가 빠지는 그런 이례적인 현상이 4월 초에 나타났습니다. 그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중 간에 무역 합의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 뒤에서는 무언가 이면에서 환율에 대한 합의가 있을 거야라고 하면서 위안화하고 대만 달러가 강세였는데 예. 그 기조와 맞물려서 원화도 한꺼번에 강세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보실 게 뭐냐면은 시장은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와 관성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그 관성이라는 게 뭐냐면 지난 3, 4년 동안 달러가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그럼 대만이라든지 우리나라도요. 수출업체들이 수출을 해가지고 달러를 벌죠. 그럼 이 달러가 계속 세질 거라고 생각을 네. 하니까 달러를 안 팔고 쟁여놓습니다. 이렇게 크게 쟁여놓는데 갑자기 달러 빠진다 이 소문이 돌면 갑자기 한꺼번에 확 그렇죠. 쏟는 문제가 생기죠. 관성이 생기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죠. 이제 그 관성이 한꺼번에 깨지면서 쭉 무너지는 문제가 생기는데 적어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외환 시장에서의 급등락 상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지금 반대 상황에서의 리스크 오프 국면이라고 해야 되죠. 결국에는 중동에서의 분쟁 이슈가 생기니까 달러가 뛰는 모습을 보인 거겠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펀더멘탈 기조는 달러의 약세 기조로 어느 정도는 머금고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동의 전쟁이라는 이벤트가 이 펀더멘탈 기조를 갖다가 제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약세 기조를 완전히 강세 기조로 바꾼다 이건 예, 아닐 것 같은 네네.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또 최근 미중 합의 보면은 네네. 오히려 워낙 강세 쪽으로 더 갈 것 같아요. 네네. 이게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미국에서도요. 사실 그 실제 베센트 재무장관조차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우리가 인위적으로 무슨 통화에 강세를 강요하거나 예. 그런 거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하고 4차 협상인가 끝낸 다음에 딱 코멘트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미국하고 이제 일본 이제 가토 재무상이죠. 미국하고 환율 수준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워딩을 잘 보셔야 되는 게 환율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환율 수준은 논의한 적이 없다는 얘기는 얼마까지 엔화를 낮춰라 이런 얘기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을 개입을 해가지고 어거지로 얼마 레벨까지 맞춰라라는 플라자 합의 같은 그런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이면에 이제 뭐가 존재하는 거냐면은 미국은 현재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 무역 적자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달러 약세가 필요할 겁니다. 예. 근데 이 달러 약세를 어거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드는 방법을 찾고 싶은 거죠. 그럼 달러 약세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려면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거나 다른 나라 경제가 좋아져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건 조금 부담스러울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 4월 달에도 주가 빠지는 걸 보면서 너무 부담스러웠으니까요. 그럼 다른 나라의 성장이 강해지면서 미국 물건을 그 강해진 성장에 팔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 통화가 강해지면서 나타나는 달러의 약세 이런 걸 갖다가 어느 정도는 좀 원하지 않겠는가. 그게 펀더멘탈 트렌드에서는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트럼프라면은 연말쯤 돼서 이제 여러 가지 무역 지표라든지 이런 거를 갖고 자기 치적이라고 자랑할 것 같은데 네,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무역 적자가 줄었느냐 이것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지금 뭐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시한이 협상 시한이 그런 네. 점에서 원화 가치를 자연스럽게 절상하도록 이렇게 좀 압력이 있다 그럴까요? 뭐 이면 합의가 있다 그럴까요? 이러지 않을까요? 이면 합의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근데 물론 이제 5월 5일 날 이제 로마에서 미팅을 했다거나 이제 그런 얘기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에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어느 정도는 달러 약세에 대한 관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투자자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달러 약세하고 함께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플라자 합의 2.0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플라자 합의는요. 굉장히 폭력적으로 엔화 가치를 절상시켰던 그렇죠. 케이스죠. 그래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절상시키는 거 이런 거는 사실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미국도요. 굉장히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떤 딜레마냐면 첫 번째는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달러 약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달러 강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약세와 강세가 동시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모순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약세를 만들어서 무역 적자를 해소하되 달러의 패권을 무너뜨릴 정도의 약세는 원하지 않는다는 케이스가 그렇죠. 되겠죠. 그래서 일방적인 달러 약세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폭력적인 달러의 약세, 급격한 달러 약세에 대한 얘기보다는요. 완만한 그리고 이제 어떤 합의에 의한 그리고 조절을 맞추는 그런 형태의 달러 약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럼 우리나라 원하는 어떤 포지셔닝을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 환율의 하락을 받아들여야 된다면은
이때는 우리나라 원화만 강해지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힘들어지죠. 예, 그렇죠. 근데 원화가 강해지더라도 원화가 5% 강해졌는데 엔화도 5% 강하고 위안화도 5% 강하고 대만 달러도 5% 강하면 원화가 절상된 효과가 일정 수준 희석이 되면서 수출에서의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관세 협상까지도 같이 맞물려 가지고 예를 들어 5% 절상이 됐는데 관세를 좀 덜 맞으면 아무래도 조금은 수출에서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도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어려운 고차 방정식인데 다른 국가 대비 안 좋은 조건을 받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자 간의 협상도 중요하지만 다른 국가하고의 협상 내용들도 좀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어려운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건현 단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경제기자 할 동안에 그 과거에 경제부총리 했던 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말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환율은 정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환율은 상대 가치지 절대 가치가 아니라는 거. 항상 상대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 외국인들이 지난달 뭐 한 2년 만에 가장 많은 순매수를 했고 이달 들어서도 엄청나게 순매수를 하는데 외국인들이 관심을 보이는 거 단순히 뭐 밸류에이션이 워낙 우리가 한국이 싸니까 이 차원인가요? 아니면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있나요? 제 생각에는 일단 지금은 달러 약세가 큰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사는 것과 대만에서 사는 게 거의 똑같아요. 강도 높게 한 몇 달 팔다가 그거는 사실 뭐 대만의 밸류에이션이 싼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도하게 미국으로 몰렸던 부분들이 달러 약세를 매개로 뭔가 변화가 나타나는 게 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작년 여름철에 외국인이 주식을 많이 샀거든요. 그때 이제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일본이 거버넌스 개혁으로 주가가 아주 많이 올랐는데 자기들도 일본이 잘 될 줄 몰랐대요. 뭐 일본이라는 데가 뭐 되겠어 했는데 그래서 일본 시장 올라가는 게 외국인들이 거의 편승을 못했답니다. 근데 우리가 작년 2월 달에 밸류업이라는 정책을 하니까 그 일본 주식 놓친 거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밸류업이 시작이 지금 상법 개정은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제도적인 장치니까 크게 보면은 저는 뭐 달러 약세의 반영물이 큰 것 같고 또 일부는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기대를 거는 투자자들이 섞여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뭔가 아무튼 꿈틀꿈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은영 단장님, 지금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달러 가치를 기축통화국 패권통화로서의 가치를 잃기는 싫고 무역 적자는 줄여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보면 탈달러화에 나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탈달러 이제 예를 들어서 올해 초만 해도요. 환율이 올라가니까 트럼프는 달러 강세를 말한다 이 얘기였고 역시 미국 예외주의다.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확 돌아서가지고 탈달러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불과 4개월 만에.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약간은요 그런 영향들도 있겠지만 내러티브 일종의 스토리도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해석이 붙고요. 그 방향이 더 강해지면 그 스토리가 더 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탈달러 스토리는 그런 거하고 되게 맞물려 있다는 생각까지 들고요. 그러면 뭘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중동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달러가 강세로 탁 튀잖아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달러 강세 이 얘기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탈달러가 맞을까라는 질문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 4월 달의 흐름을 보면은 탈달러라면은 그 무언가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안으로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게 엔화, 유로, 금이잖아요. 지난 4월 달에는 달러가 빠지면서 엔화가 엄청 뛰었고요. 그래서 엔화가 제 기억에 원행 기준으로 1,020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유로 같은 경우도 거의 엄청 뛰었거든요. 1,700원 가까이 뛰었고 그다음에 금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강세였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오늘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금 가격이 뛰긴 했습니다만 유로라든지 엔 가치는 어느 정도는 좀 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럼 요걸 봤었을 때 탈달러에 대해 말하는 거는 다소 과도한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단기적으로 탈달러가 임박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 퀘스천 마크가 좀 큽니다. 근데 대신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미국 시장에서의 균열에 대한 고민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이 이렇게 많은 국가들한테 관세를 부과하면서 문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결국에는 미국이 갖고 있는 거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방위라든지 이런 걸 제공을 하면서 그리고 강한 미국 시장을 제공하면서 약간은 소프트 파워
저는 소프트 파워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평판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예.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평판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역을 할 때는 결국엔 룰 베이스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보면은 결국에는 어떤 때는 갑자기 50% 때렸다, 25%로 줄였다가 70%로 올렸다 난리가 나잖아요. 관세율이. 이거는 룰 베이스의 교육이 아니죠.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은 CPTPP라고 해가지고 이제 태평양 연안에 예. 있는 국가들의 그 조합 12개 국가 조합하고 EU가 붙어가지고 거기에는 미국하고 중국이 빠져 있거든요. 이 거대한 그룹이 하나의 교역망을 형성할 것이다. 그리고 그 교역망의 핵심은 룰 베이스가 될 것이다. 이런 선언을 하거든요. 그런 걸 좀 봤었을 때는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 결국에는 교역망을 만들면서 이들이 교역할 때는 달러 이외의 통화가 쓰일 수 있죠. 그러면은 유로화를 쓸 수도 예, 있고.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달러의 힘을 살짝 빼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약한 탈달러에 대한 징후 이런 것들은 조금씩 보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룰 베이스로 사실 국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트럼프는 룰보다 딜입니다. 항상 모든 걸 다 딜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해졌는데요. 자, 김학균 센터장님, 이번에 미국이 해보죠. 뭐 구체적인 합의안이 나온 건 아닌데 미중 간의 관계 개선. 이제 뭐 사실 트럼프도 별로 카드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네. 들어요. 4월 달에 너무 관세를 물리니까 이게 도대체 중국의 관세가 몇 %가 막 헷갈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백악관에서 바이든 때까지 하면 200% 막는 것도 있어 할 정도로 그때에 비하면 많이 약화가 됐는데요. 저는 지금 미국이 벌이는 실험이 트럼프가 단지 상호 관세 물리고는 이제 2달 정도 지났는데 이걸 뭐 미중 간의 갈등이란 프레임으로 보면 이미 공급망 재편은 바이든 때부터 한 거 아닙니까? 미국에 공장 지어라. 우리가 보조금 줄게. 트럼프는 관세 내기 싫으면 여기서 지어라니까 실은 예. 했던 건데 저는 미국 입장에서도 코스트가 지금 너무 많이 드는 걸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미국이 마음 먹으면 왜 못하겠어요. 단지 비싸고 또 쉽지 않고 사람의 문제가 있고 저희 고객 중에 철강회사 CEO분과 한번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철강은 관세를 이제 25% 지금 네. 50% 물려야 되는데 이게 미국에서 공장 지으려 그러면은 이걸 투자한 걸 빼는데 50년이 걸린답니다. 그럼 투자 못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사람이 없대요. 우리 노동조합 귀족 노조고 돈 많이 받는다 그러지만 그 돈 주고 미국에서 사람 못 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이 싸움이 미중 간의 갈등이라 그러면 저는 우리 다음 세대까지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싸움의 양상이 이런 식으로 계속 치고받는 거냐 그러면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예전에 미소 간의 냉전이 있을 때 가장 그 긴장이 고조됐던 거는 저는 케네디 때 쿠바 미사일 위기였을 네. 때라고 봐요. 미국 사람들 막 핵전쟁 때문에 바로 막 턱 밑에서 지하철 그냥, 예. 근데 핵전쟁 안 났죠. 그렇지만 미소 냉전은 한 30년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미중 간의 갈등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갈등이 계속 고조될 거냐라 그러면은 뭔가 미국과 중국이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우리가 1차 트럼프 행정부 때도 2020년 1월 달에 미중 무역 합의가 있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좀 수입 늘리고 위안화 강세도 용인하고 뭐 곡물 수입 같은 거 늘리기로 했는데 바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긴 사이클로 보면 갈등이 진행이 되더라도 고조와 완화가 반복이 될 텐데 좀 크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보면 지난 4월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제 중국의 희토류 필살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워낙 희토류를 꽉 쥐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이것 때문에 한 발 물러섰다. 뭐 그래서 트럼프 관세 정책이 용두삼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 타코라고. 트럼프 네. always chickens out. 그러니까 트럼프는 언제나 물러선다는 얘기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래도 합리성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누구를 봐줘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들어갈 코스트로 너무 크니까 뭐 트럼프란 인물을 뭐 참 예단하긴 쉽진 않지만 미국이 그냥 절벽으로 달려가는 자동차는 아니지 않은가라는 느낌을 좀 몇 달 동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간의 부담이 크고 그렇죠. 특히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 중국도 엉망이에요. 매우 어려운데 그래도 보면 미국은 주가 떨어지면 주주들도 뭐라 그래, 금리 올라가면 채권 시장도 신경 써야 돼, 내년에 또 중간 선거도 해야 돼, 의회에서 뭐라 그러는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중국의 독재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시진핑이 우리 가자 그러면 불만을 억누르고 가는 거니까 이게 뭐 장기적으로 중국에 좋은 거냐 모르겠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버티는 내구력은 조금 중국이 조금 더 세고 미국이 조금 핀치에 몰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래서 결정적으로 미국이 어려워야 타협을 할 텐데 2020년에 그 타협도 결국 미국 경제가 조금 어려워지니까 타협을 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5년 후는 모르겠지만 한 1년 정도 시계로 보면 지난 4월보다 더 나쁜 쪽으로 가진 아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시간은 중국 편이다라는 느낌이 좀 요즘 와서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요즘 타코 거래가 확산되고 있다고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예, 뭐 트럼프가 밀어붙여서 자산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이제 미인 리버전이다. 이제 반등이 있겠구나라고 그게 생각해서 우리 하는 기회로 보는 거군요. 예. 역발상 투자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트럼프 여러 가지로 뭐 세계적인 뉴스거리인데 저는 정말 글로벌 넘버원 관종이라고 저는 트럼프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원영 단장님 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관세 전쟁으로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일으켜서 연준의 금리 인하를 끌어내려고 한다. 뭐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이거 가능한가요?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수지가 맞지 않는 장사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통해서 얻을 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자 부채 부담, 국가의 예. 재정 적자에 대한 부채 부담을 줄이는 게 핵심일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미국의 부채 부담이 줄었는가를 과거의 히스토리를 한번 보는 거죠. 최근 30년을 보면은요, 미국의 부채가 가장 많이 늘었을 때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두 번째는 코로나 직후입니다. 참고로 금융위기 때 미국의 기준금리는 0%, 그다음에 코로나 때도 0%의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해줬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너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리를 낮춰줘도요, 부채의 총량이 너무 많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거는 오히려 이자 부담을 더 늘리는 문제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부채가 커져 있는 상황에서 만약 경기 침체를 부르게 되면 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마어마한 재정 지출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금리가 낮아지는 문제보다도 재정 적자가 더욱더 커지는 문제가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걸 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고요. 참고로 지난 4월 9일 날 보시면은 굉장히 뭐 시장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트럼프가 처음에는 우리 주식시장 신경 안 쓴다. 예. 약간의 경기 침체는 용인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말을 확 바꾸면서 90일 유예로 왔죠. 예. 그리고 그게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말씀해 주셨던 타코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가 경기 침체를 원한다, 요거는 조금은 과장된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근데 이번 CPI 보니까 그 관세 전쟁 그거 난리를 쳤는데 네네. 의외로 좀 영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두 가지라고 좀 보는데요. 첫 번째는 유가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제 유가가 배럴당 60불 밑으로까지도 내려갔었거든요. 그럼 전년 대비해서 유가가 20% 이상 빠진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미국의 경기가요, 조금은 저도 의심을 하고 있는 게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는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업의 물가가 좀 안정이 되고 있거든요. 서비스업 물가는 내려가는데 최근에 상품 물가가 올라갑니다. 관세의 영향은 상품 물가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상품 물가에서는 관세 영향을 조금씩 소화를 하고 있는데 서비스업 물가가 안정이 되면서 물가가 전체적으로 아직 플랫한 모습, 이제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가의 문제하고 미국 경기에 대한 문제, 요 두 가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7월 이후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관세가 부과되는지, 만약 이 관세의 효과가 만약 크다면, 오늘 옐런 전 재무장관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죠. 관세가 만약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부과가 되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충분히 3%를 넘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의 숫자를 보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뒤에 관세가 어느 정도 픽스가 된 상태에서의 좀 흐름을 보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하반기 투자 전략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해오던 이 미국이 이번에는 뭔가 좀 발을 약간 뺀 듯한 느낌이 들고 미국채 매도세도 이런 미국 포지션과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결국에는 미국채 매도세가 좀 많이 나타났던 이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지난 4월 달에는 결국에는 미국 국채 대신에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아니면 독일 국채라든지 금을 담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채에 대한 대안으로서 중앙은행이 보유하는 외환자산, 그 얘기 때문에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흔들렸던 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문제는 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달러 약세에 대한 기대죠. 달러 약세가 일어나게 됐었을 때는 오히려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매력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느냐, 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두 번째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저는 이게 훨씬 더 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한 문제가 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됐지 않습니까? 예. 신용 등급이 강등될 때 무디스가 했었던 표현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부채를 상환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담겨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난 10년간 미국 경기가 좋았거든요. 보통 경기가 좋으면 세수를 늘려가지고 빚을 갚아야 됩니다. 예. 근데 경기가 좋은데 빚이 너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느냐? 빚을 갚을 의지가 별로 없는데 여기에 감세 법안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대규모. 그럼 그걸 보면서 무디스는 어떤 평가를 했을까? 저라도 빚을 갚으실 의지가 별로 없으신 것 같네요. 라고 하면서 신용등급이 강등이 된 거겠죠. 그러면 실제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에 대해서 결국에는 금리가 높아진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의구심을 갖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땡겨야 된다. 그럼 과거보다는 한 단계 높은 프리미엄 금리, 그걸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내려오지 않는 이유는 이런 데서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트럼프가 큰 소리 뻥뻥 쳤지만은 사실 이 속내를 들여다보니까 여러 가지 핸디캡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김학규 센터장님, 이제 하반기에 주목해야 될 자산들을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하반기 유망자산 1순위 뭘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한국 주식을 말씀드리고 K 싶은데요. 네, 한국 주식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별로 오른 게 없는 자산이고 또 내부적인 동인들이 이제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하실 때 내가 오르고 사면 조정 뭐 계속 올라가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늘 우리를 회의에 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세장에서는 고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뭐 이제 기술적 분석 잘 안 보시지만 강세장은 주가의 저점을 연결한 저점이 올라가는 게 강세장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주가라고 하는 게 모든 자산 가격은 물리학적인 관성과 가속도의 속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강세장은 오르는 힘이 세고 조정이 조금 받는 게 약세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얼마나 받을까? 시장은 정답은 없지만 우리가 올 3, 4월이 굉장히 나쁜 펀더멘탈 엉망, 예. 정치적 불확실성 커, 미국은 관세 때리고 근데 그 저점이 사실 되밀린다고 하더라도 크진 않으니까 우리가 미래는 모르지만 한국은 크게 깨질 건 없고 위쪽으로 좀 포텐셜이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도 한국 주식 내에서는 뭐니 해도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뒷받침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식 올해는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유망 자산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건영 단장님께서 최대한 넓게 포트폴리오를 펼쳐서 유연하게 대처하자는 얘기를 자주 해주시곤 하는데 네. 지금과 같이 어떻게 보면 좀 변동성이 커진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유효한 전략이다 할 수 있겠죠? 예, 저는 이제 앞에서도 이제 결국에는 트럼프의 나비 효과가 이례적인 변동성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례적이라는 게요. 과거에 보지 못했었던 시나리오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하도 손바닥 뒤집듯이 예. 하니까. 그냥 오늘 아침에도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하는 거 사실 이례적인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걸 딱 보니까 오늘 물론 시장이 흔들렸지만 금 가격이 다시 한번 튀어 올랐거든요. 앞서 다루었던 주제이긴 합니다만 트럼프는 세계의 경찰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경찰이 사라진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언가 크고 작은 분쟁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분쟁이 일어납니까? 그건 모르지만 크고 작은 분쟁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 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럼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 포트폴리오는 결국에는 확률이지 않습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높은 확률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례적인 변동성이라는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우리는 포트폴리오에 그 리스크를 대비한 무언가 자산을 예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자산을 담아야겠죠. 그런 게 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금이라는 자산을 담자는 말씀보다도요. 예전에는 보지 못했었던 리스크 시나리오가 생기니까 그런 자산들까지 다 담으려면은 포트폴리오가 넓게 펼쳐져야 됩니다. 올해는 미국 국채가 무너진다 이런 얘기는 참 듣도 보도 못했던 예. 얘기지 않습니까? 그럴 만큼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자산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여전히 그 관점 유지합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나도 유연하고 싶고 나도 포트폴리오 벌리고 싶은데 돈이 없다 이거예요. 아, 네네. 이럴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 어떤 비중으로 갈지 힌트를 좀 주시죠. 예, 저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결국에는 포트폴리오를 바라볼 때는 이제 본인이 평가하는 확률에 기대는 면이 예. 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고 그럴 때는 금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확률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그럴 가능성 굉장히 낮아. 10%밖에 안 돼. 그럼 포트폴리오의 10%만큼 금을 담고 가면은 굉장히 좀 어느 정도는 그 10%를 커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서도 포트폴리오는 확률이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넓게 펼칠 때 확률만큼 박아놓는 전략.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 달러가 약해지고 미국의 예외주의가 무너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미국 말고 지역 분산 차원에서 반대편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K 주식을 담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학균 전무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보다 그 확률보다는 좀 낮을 것 같은데 15%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15%만큼 K 주식을 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건 사실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응해 나가야 되는 뭐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환율 변동성도 그렇고 사실 우리 의지대로 바꿀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하반기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미국 주식에 많이 투자하신 분들한테 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불패의 자산은 없다. 네. 미국 지난 10년 동안 좋았지만 그전 10년은 미국이 가장 좋지 않은 자산이었고,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10년은 중국과 한국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험한 건 미국이 좋았죠. 90년대는 한국은 폭망이고 미국은 좋았습니다. 80년대 미국이 좋았지만 한국과 일본 같은 동아시아가 좋았고요. 예. 대체로 돌고 도는 거니까 과하게 오른 자산에 대해서 그 관성으로 너무 하시는 건 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세상이 경찰이 사라지면서 유동적인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거는 내가 쪽집게 같이 잘 타이밍도 맞추고 포트폴리오를 하는 것도 좋지만 견딤의 대가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진짜 지금은 장기적으로 올라가고 지나가더라도 우리가 기억 못하는 이벤트더라도 그때그때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세상이고 변동성이 클 것 같은데 변동성에 대처 못해요. 그걸 대처할 수 있는 거는 돈의 성격이에요. 그냥 한 3년 정도 그냥 내가 모르는 돈으로 그런 돈으로 투자할수록 할수 있는 그런 돈으로 투자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거 견뎌내는 게 뭐 돈을 벌 수 있지만 저는 투자는 굴욕을 견디는 과정 같아요. 자기 회의와 예. 돈의 성격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예.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누구도 지옥에 갈 통화를 소유하길 원하진 않는다. 지난 5월 벅서 해스웨이 주총에서 워런 버핏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한 말입니다. 달러 가치가 흔들리면서 달러 약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묵직한 경고였는데요. 오늘 두 분과 얘기 나누면서 경제와 금융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신뢰라는 것을 상기하게 됐습니다. K증시 레벨업도 추진되고 있는 상법 개정도 모두 신뢰를 회복하는 데 방점이 찍혀야겠습니다. 신뢰 있는 시장과 사회를 기원합니다. 경제전쟁 꿈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후 6시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